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입니다. 기업의 인사로 기업의 동향을 읽어보는 시간이죠. CEO 인사이드. 오늘도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이 발언이 나온 지 이제 30년이 됐다고 합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의 발언이었고 그 신경영 선언이라고 하는데 이게 30주년을 맞았다고 해서요. 오늘은 저희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뉴 삼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하는데 먼저 저는 이 발언 있잖아요. 30년 전에 나왔다는 이 발언이 나왔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왜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1987년 12월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영공장 지금 가보면 반도체 3공장이 있어요. 3공장을 착공하기 전에 이제 다시 돌아가셨고, 예. 그 87년도에 바로 이건희 회장이 회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따지고 보면 87년부터 93년까지 네. 이 프랑크푸르트천이 1993년도에 있었거든요. 네네. 6월 7일. 그러니까 지금 30주년, 30년 됐는데 네. 한 5년간의 공백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5년간의 공백기 동안 이건희 회장이 나름 느꼈던 것들을 그냥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우리가 아는 이제 신경영선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거죠.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95년 6년도에 미국 당시에 이제 있을 때 보면 베스트바이를 가면 예. 이 소니 제품들은 유리 상자 안에 있어요. 워크맨 이런 거. 그 당시 워크맨이라든지 고가 제품이라서. 고가 제품은 소니 베스트바이에서 일본 제품들은 이렇게 유리 상자 안에 딱 있고 삼성, LG 거는 그냥 매대 같은 데 있잖아요. 막 늘어져 있는 뭐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 정도였으니까 이 정도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는 삼성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 의식. 예. 그게 이제 뭐 여러 설이 있는데 그런 반로로 인해서 이건희 회장이 1993년 6월 달에 네. 프랑크푸르트로 모든 임원진을 다 불러 모았죠. 네. 불러 모아서 그때 나름대로의 선언을 한 게 이제 신경영 선언인데 그 당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건희 회장은 굉장히 은둔의 경영자, 말을 별로 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하루 한 번 임원들 강의를 시작하면 빈 7시간, 8시간 정도 했죠. 하루예요. 네, 스트레이트로. 예. 스트레이트로. 예. 그 정도로 위기의식으로 강하게 했던 게 그런 말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 네. 요게 이제 신경영 선언이라고 해서 벌써 원래가 30년 됐습니다. 네. 6월 7일이었는데 지난주였는데 언론은 되게 시끄러웠어요. 네. 나름 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보도를 터뜨렸는데 실제 삼성은 조용했습니다. 특히 이재용 회장은 더 조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재용 회장의 침묵이 너무 길다. 네, 일단 작년 10월 달에 회장 취임할 때도 침묵했고 맞아요. 네. 그리고 신경영 30주년 때 많은 재계에서는 그래도 무슨 한마디 정도 하지 않을까. 뭔가 뭐 이재용 회장의 나름대로의 어떤 경영 철학이라든지 네. 뭐 방침을 내놓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도 침묵했습니다. 네. 당시 이제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했을 때랑 비교를 좀 해보면 네. 당시에는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위기의식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잖아요. 네. 그죠? 지금은 약간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아니면 좀 약간 대응 방식이 좀 달라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삼성을 이제 분석할 때 그 이병철 회장의 1세대, 네. 그 이건희 회장의 2세대, 지금 이제 3세대까지 왔지 않습니까? 예. 이병철 회장은 한마디로 따지면 자본 축적의 시대였거든요. 그 당시는 우리나라 자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본을 축적한 시대였다. 그 축적된 자본으로 제대로 이제 드라이브를 건 건 이건희 회장이었다. 2세대였는데 그럼 이건희 회장은 뭘로 드라이브를 걸었느냐? 저는 위기의식이라는 단어로 그걸 압축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건희 회장이 하는 이야기들을 한 강연 이런 걸 이렇게 들어보면 핵심은 사람이에요. 사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람을 바뀌는 동의는 결국에는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는 걸 자각을 해야 되는데 그 자각하는 동의는 위기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한 게 그거거든요. 근데 이건희 회장 이렇게 막 강연한 걸 들어보면 바뀌기 싫으면 안 바뀌어도 돼. 따라오지 마. 대신 바꾸고 싶으면 확실히 바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직원들을 동의하거든요. 네. 그 위기의식의 경영 철학이 사람 그 직원들을 바꾸고 그 바뀐 직원들이 결국에는 뭘 하느냐 체질을 양보다는 질로 바꾸는 요 구성이 이제 이건희 회장의 그 어떤 경영 철학이었는데 네. 그 한 3년 전에 4, 5년 전에 재계에 많은 기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삼성은 10년, 20년 내내 계속 위기였고 네. LG그룹은 내내 글로벌 1등 한다고 그랬는데 둘 다 이제 안 되니까 그 하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은 위기의식의 어록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부터 위기의식이었는데 20주년 때도 위기의식이었어요. 보시면 2004년도에 삼성이 그 당시에 최대 영업이익을 남겼거든요. 네. 그때 저는 이 해도 기억하는데 2004년도에 일본 도쿄에 출장을 갔었는데 일본 도쿄에 서점을 갔더니 앞 간판이 전부 삼성책이었어요. 그 당시 일본에 같이 비즈니스하는 친구들이 스고이 삼성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 2004년도가 영업이 10조를 넘긴 첫 해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일본인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서프라이즈였죠. 그때도 이건희 회장은 2005년 신년사에 뭐라 그러냐면은 위기다. 당시에도요. 당시에도. 그 2004년도 10조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2005년도 신년사에서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2009년이 삼성전자 40주년이었어요. 예. 2009년 10월 달에 이제 40주년이었는데 2009년도에도 이건희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위기다. 그때 정말 이게 2009년도 이야기를 좀 지금 섬찟한 게 산업의 주도권이 흘러갈 수 있다. 반도체를 보자. 미국이 시작한 반도체가 80년대 일본이 주도권을 가져갔고 예. 지금은 그 당시 이제 삼성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때인데 이게 언제 넘어갈지 모른다. 위기다. 지금 사실 그런 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일본이 플라자 협의 때문에 반도체 기가 됐는데 지금 사실은 국제 정세나 정세가 삼성 반도체 되게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때는 되게 좋았는데도 2009년도에 위기다 이야기를 했고 2010년도에 이제 이건 회장이 이제 회장직에 복귀를 한 해였어요. 그때도 유명한 말이죠. 삼성전자 대부분의 제품이 10년 안에 다 사라질 수 있다. 라는 말을 그때 했어요. 그리고 2013년이 이제 신경영 딱 10년 전이죠. 네. 신경 20주년 때 뭐라 그랬냐면은 자만하지 말고 위기의식으로 재무장해야 한다. 그러니까 계속 위기였던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이분의 경영 철학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 바로 그건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기업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되는데 혁신을 하려면 자기 경계를 해야 되고 자기 경계를 뭘로 해야 되느냐 위기의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계속 신경영에 흘러나왔던 그 이야기였던 거죠. 네. 그렇군요. 그 이제 시작이었던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의 선언이 있었던 지 이제 30년이 흘렀잖아요. 지금의 이제 이재용 회장의 어떤 뉴 삼성에 대해서는 그럼 그때와 지금은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건희 회장이 시작했을 때의 30년 전에는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했던 때였죠. 무조건 따라만 가는 따라가는. 시대에만 되는 거라서 네. 그걸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세계 1등 제품들이 좀 몇십 개가 된 거죠, 삼성이. 근데 지금은 뭐냐? 이미 1등이 된 기업들은 새로운 뉴 프론티어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 크게 말하면 그 패스트 팔로우 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일종의 플레이어였어요, 플레이어. 그러니까 축구 잘하는 선수. 그러니까 잘 만들고 잘 파는 선수의 시절에 때는 그걸 잘하면 되는 시대였는데 그렇죠. 지금 요구하는 삼성은 플레이어가 아니고 룰메이커나 룰 브레이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돼야 사실은 구글이나 우리가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테슬라들은 애들 룰메이커거든요. 그렇죠. 플레이어 하시던 룰메이커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규칙을 만들고 거기서 자기들이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인데 사실은 삼성에서 지금 삼성이에게 요구하는 건 좀 그 정도는 돼야 현재 수익을 계속 확보할 수 있고 더 클 수 있는 건데 이재용 회장의 가장 큰 고민은 아마 그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굿 플레이어가 아니고 그레이트 플레이어가 아니고
룰메이커로서의 이 판도를 우리가 좀 끌고 갈 수 있어요.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일종 헤게모니를 우리가 하나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잘 보시면 반도체도 가져간 것 같지만 파운드리 시장에서나 보면 완전히 밀리고 있잖아요. 네. 메모리 시장은 계속 블록체인이 심해가지고 이 경기를 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수익의 어떤 한계성을 보이고 있고 네. 스마트폰은 지금 그 플래그십 모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고급 모델 네네. 1위에서 10위까지 중에서 5개 모델을 애플에 다 뺏겼거든요. 시장 확보는 1위지만 수익성에서는 여전히 계속 낮아지고 있고 가전 디스플레이나 이런 걸 1등 하고 있지만 수익성이 반도체나 스마트폰을 채워줄 수 없는 시장이고 뭐 이런 지금 형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그 헤게모니를 하나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제안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신경영에서도 지난번 회장 취임에서도 계속 침묵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어떤 일성이 좀 나와야 되는데 얘기가 안 나오고 있고. 그렇죠. 지금 삼성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계 경기가 일단 글로벌 경기가 안 좋고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지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플레이어가 아니라 마켓 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런 점에서는 어떤 일성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네. 어떤 과제가 좀 있을까 이걸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우선 뭐 저도 많은 기자분들이 이제 그런 질의를 하면 지난주에 뭐 바이오냐, 뭐 저는 바이오는 아니라 보고 지금 어쨌든 자동차 전장이나 뭐 어떤 지금 커지는 시장은 그쪽 시장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AI가 나오는 어쨌든 큰 메가 빅테크가 하나 바뀌는 지금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어쨌든 이런 시점에는 분명히 새로운 플레이가 나타나거든요. 새로운 회계가 나타나고 이 시점에서 그 만들어내야 되는데 삼성이 지금도 하는 걸 보면 여전히 그냥 플레이어로서 역할만 열심히 하고 있는. 네. 그래 있어서 이재용 회장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난번 5월달에도 가보면 뭐 세계 뭐 테슬라 그 머스크 회장을 만나다든지 만나고. 계속 그런 네트워크만 좀 구축하고 있고 새로운 비전 제시는 아직 여전히 하고 있지 않아서 삼성이 지금의 이런 반도체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메꿀 만한 새로운 메가 마켓 한단을 뭘 가져올까가 계속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건 M&A로 할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M&A 구체적인 답은 없고 없죠. 하만 인수는 사실 실패로 봐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픈 부분이죠. 삼성 내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라 보고 네. 침묵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게 때문 아닐까. 뭔가 구체적으로 비전을 제시할 게 없다. 그래서 자본시장 내에서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반도체, 엔비디아 발 반도체로 뜨는 거지 삼성전자 자체의 역량 가지고 포텐셜 가지고 뜨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에 따라서만 주가가 움직일 뿐이지 그렇죠. 네네.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인한 주가는 전혀 움직이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의 뭐 움직임을 조금 뭐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은 현대자동차랑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했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그 부친들, 그 이전의 회장님들은 우리나라가 그 그룹 간에 상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랬나요? 아예 없었나요? 그러네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10대 그룹 내에서 뭐 서로 같은 집안이 아니면 절대로 협업하지 않고 모두가 경쟁자입니다. 특히 삼성과 현대차는 오랜 숙적이었죠. 이건희 회장이 LG하고 삼성전자는 그 원래 사돈 관계였는데 네. 삼성전자가 전자업계 뛰어들면서 숙적이 돼버렸고 네? 원래 LG가 전자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60년대 삼성전자 뛰어들면서 하게 된 거고 현대차하고는 사실은 그 이건희 회장이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숙적이 돼버렸죠. 그렇죠. 네. 네. 경제가 돼버린 삼성차 거잖아요. 하면서. 네. 근데 이제 자동차 사업은 지금 접은 상태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전기차 때문에 상생을 하는데 네.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반도체가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그 엑시노스라 그러는데 네. 이미 아우디하고 폭스바겐하고는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대차하고 이걸 협력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네. 보시면 아우디, 폭스바겐은 2021년 뭐 17년부터 하고 있는데 현대차가 이번에 이제 원래 작년에 그 삼성 SDI 배터리 때문에 네. 정의선 회장을 만났었죠. 2020년에 만나고 요번에 다시 이제 엑시노트 반도체, 그 엔포테인먼트 반도체 때문에
정은선 회장과 이재용 회장이 이제 협력을 했다. 어쨌든 우리나라 그룹사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일입니다. 지금은 뭐 이런 게 뉴스로 나오니까 일반적인 것 같지만 네네.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은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결국 이제 협력을 하는 거는 뭐 우애가 돈독해서 뭐 정이 들어서가 아니고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떤 부분에서 제일 좀 특화돼 이 협력이 포커스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제 삼성 입장과 현대차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삼성 입장은 이제 반도체라는 시장을 보면 결국에는 옛날에는 PC, 그러니까 일본 반도체가 몰락한 가장 큰 대표적인 이유가 PC 시장으로 갈아타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플라자 합의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일본이 B2B 시장에서 PC 시장으로 이게 순순을 못해서 망했고 그 시장을 파고든 게 삼성전자가 파고 들어가서 메모리 시장을 이렇게 키워놨는데 그렇죠. 지금은 PC 스마트폰 다음은 뭘까에 대한 시장 고민이 굉장히 커요. 네. 그게 이제 AI라는 시장하고 자동차 시장인데 이미 자동차라는 이 사업 모델이 옛날에 기계 산업에서 이미 전자 산업으로 바뀐 지가 꽤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부터 바뀌었느냐? 미국의 제일 큰 전자 전시를 하고 있는 곳에서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동차라는 것은 이미 기계가 아니고 전자 부품으로 봐야 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자동차 회사를 하거나, 그죠? 혹은 자동차에서 협력을 하는 방법인데 삼성전자는 이제 자동차 계속 삼성전자도 애플카처럼 자동차란 말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걸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이 시장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예. 그래서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반도체에 들어가고 삼성전자가 네이버하고도 네이버 크로바 X에 들어가는 AI 반도체를 공동 개발한 협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런 식의 사업을 펼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사업 영역을 계속 확장하는 전략으로 현대차와 손을 잡은 거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공급망인 거죠. 그게 국내에 있다면 훨씬 개발하는 거라든지 그렇죠. 개발할 그리고 업그레이드 할 때 훨씬 더 편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대차는 삼성과 손을 잡은 건데 저는 정의선 회장의 이런 보폭은 우리나라 그룹사에서 굉장히 한 획을 그은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를 큰 좋은 말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오픈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애들하고 협력해서 우리는 사업을 이끌어가겠다는 건데 현대차는 이미 4대 그룹하고 다 엮여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삼성과 이미 협력을 하고 있고 SK그룹과도 하고 있고 LG그룹과도 하고 있으니까 정의선 회장의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보폭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사실 오너 경력으로 봐야 되는 거죠. 정 회장하고 이 회장 두 사람이 연배도 비슷하고 68회생이고 70이니까 그렇죠. 네, 2살 사는 동네도 같은 집이고 여러 가지 인연이 있다. 네.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 연배가 비슷한 것도 사실은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시대를 살아온 의식의 그것도 있고, 예. 그리고 또 다 두 분 다 3세잖아요. 그렇죠. 그렇군요. 3세라는 것도 예, 있고, 그래서 뭐 어릴 때부터 선친들의 그 기념을 다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사실 앙숙 비슷하게까지 갔었는데 어쨌든 이 3세가 와서 어떤 이런 그런 걸 다 무너뜨리고 오픈 이노베이션 개념으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건 좀 좋은 거라 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뭐 얘기를 들어보니 협력 관계에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삼성과 현대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두 회장이 어쨌든 이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어쨌든 역할을 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도 좀 남아 있는 게 있을까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배터리 때문에 배터리 2차 전지 때문에 협력을 손을 내밀었죠. 현대차가 먼저 사실 내밀었죠. 왜냐하면 2년 전만 해도 네. 이 2차 전지 시장은 공급 부족 사태가 눈에 보였기 그렇죠. 때문에 먼저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삼성 SDI 공장을 찾아가서 좀 협력을 하자를 이야기를 했고 SK도 찾아가서 협력을 요구했고 네. LG한테도 가서 협력을 요구했고 이제 배터리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배터리만 가지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테슬라의 움직임을 보니까 이건 일종의 플랫폼 경쟁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무인 자동차 시대가 되면 자동차가 스마트폰이나 PC와 연결되어서 모든 걸 대체하는 네. 시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시간 정도 거리를 가는데 무인 자동차를 탄다고 생각해 보면 뭘 하시겠습니까? 하긴 운전을 안 하니까. 그렇죠. 음악 감상, 뭔가를 독서, 하겠군요. 이런 거. 뭔가를 하죠. 뭔가를 하죠. 예. 그걸 자동차 회사 혼자 살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포테인먼트도 필요하고 전자업계는 반대로 거기에 들어가는 플랫폼을 잡아야 그 다음 넥스트 비즈니스가 분명히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것도 일종의 플랫폼 경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초도 이야기했듯이 3세대 이재용 회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마 이제는 플레이어로서가 아니라 뭔가 마켓 메이커나 룰 메이커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헤게모니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욕심 부리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어차피 국내 자동차 회사가 그나마 그 글로벌 마켓이 한 5위 정도 하고 있으니 진입하기는 편하잖아요. 그렇죠. 뭐 처음부터 크라이슬러나 제너럴모터나 폭스바겐이나는 들어가기 어려울 거고 네. 이미 시장이 있으니까 현대자동차하고 협력하는 거는 일단 진입하기 쉬우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두 그룹이 맞아떨어진 거죠. 듣고 보니까 뭐 재계 협력 관계 다 이고 있는 건데 정현선 회장이 SK 최태원 회장과도 원팀을 선언했다. 뭐 이 얘기는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SK그룹하고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SK그룹에서는 1차, 2차 전지가 하나 있고 그죠? 네. 전지가 있고 SK그룹이 또 꿈꾸는 게 그 통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모빌리티. 그러니까 모빌리티 솔루션에서 SK그룹하고 협력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현대자동차가 꿈꾸는 부분이니까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지금 SK 최태원 회장하고 협력을 하는데 우선 2020년에 제일 먼저 만났어요. 2020년에 만나서 네. 그 배터리 관련해서 SK온과 협력 관계를 이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SK그룹이 가지고 있는 게 SK 주유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충전소가 있죠. 그러니까 이 공간을 이용해서 전기차가 이제 가려면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네.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기 수소차의 충전 인프라 협력 관계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여러 가지 정의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산업 간의 경계의 종말입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 이전 산업은 구획이 딱 나눠졌죠. 구획이 나눠져서 현대차는 현대차, 삼성은 가전제품, 반도체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서로 타치할 필요도 없었고 뭐 서로 경쟁할 필요도 없었고 그렇죠. 그리고 만날 일도 별로 사실 없는 예. 뭐 이런 상태였는데 이제 이게 4차 산업 이후에 이제 산업과 경계가 계속 허물어지면서 적도 동지도 아닌 이런 작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필요한 상태로 가니까 아마 이런 협력들은 앞으로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 봅니다. 네. 자,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차례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KT의 차기 수장이 누가 되느냐. 일단은 뭐 넉 달째 공백 상태이고 이번에 그동안 뭐 여러 명의 인물들이 좀 등장을 했다가 사라지고 다시 원점인 건데 자격 요건이 좀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이게 좀 궁금한데 좀 어떻게 보세요? ICT 분야가 좀 빠졌더라고요. 네, 이게 지난주에 발표됐는데 네. 이미 KT의 수장 자리가 거의 뭐 2달 이상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굉장히 오랫동안 두 달이 더 됐죠. 두 달 넉 달 아니죠. 정도 됐더라고요. 4달 정도 됐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비어진 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 KT는 정관에 그 KT의 수장으로 올 분들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 뭐가 되어 있냐면은 현재는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문구를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바꿨습니다. 음. 산업 전문성. 아, 기존에 있던 문구를. 네.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누구라도 와야 된단 말입니다. 누구라도 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 바꿨을까? 이게 이제 이 문구를 넣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 KT나 포스코 자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휘둘리니까 그렇죠. 그 외풍을 좀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그나마 요 허들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KT는 통신회사니까 네. ICT 쪽에 전문성이 있는 분의 정도에서 우리가 외부에서 오더라도 그 정도 분들을 막아서 정치적 외풍을 좀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이 문구를 정부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뺐다는 이야기는 다시 외풍을 하겠다 이렇게밖에 읽히지 않는 부분이죠. 그 낙하산 인사를 네. 할 명분을 이렇게 허들을 없애는 완전 역할을- 허들 없애버린 거죠. 얼마든지 외부에서 올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산업 전문성이니까 네. 산업은 많은 분야가 있죠. 네. 그렇죠. 교통 분야도 올 수 있고요. 그러네요. 방산 분야도 올 수 있고요. 굳이 통신이 아니라도 올 수 있는 분야로 아니 허들을 제거했다 볼 수 있습니다. 사장 저기 그 정하기 전에 KT의 7명 사회이사 후보도 정해졌다 그러는데 어떤 분들이 후보로 선정이 됐습니까? 그래서 사회이사가 중요합니다. 특히 KT 같은 경우는 일반 오너 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이사가 말 그대로 그냥 일종의 뭐 거수기 역할을 하지만 사실 KT는 그렇지 않습니다. KT의 사회이사는 네. 굉장한 의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7분이신데 이 중에 곽우영 뭐 센터장이나 그리고 저 조성합 이 두 분은 주주들이 추천한 분이라서 일단은 제외시켜 놓고 그 외에 보면 눈에 띄는 분은 이제 최양희 그 한림대 총장인데 이분 박근혜 정부 때 장관 지내시죠? 네, 미래창조과학부 예. 장관 지내신 분이고 또 한 분이 윤종수 지금 김현장 고문으로 돼 있죠. 네. 윤종수 고문. 저분 이명박 시절에 환경부 차관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외부에서 그 사전 작업을 하는 포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역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분들을 모시고 사실 저분들이 발음이 되게 세고 전문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아마 정관 바꿨고 그다음에 사회이사를 이 정도로 바꿨다는 거는 아 이제는 현재 정부의 입맛에 맞는 분을 앉히겠다 이렇게밖에 읽지 않는 대목으로 봐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도대체 이 자리가 얼마나 좋길래 혹은 어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KT는 다른 그룹과 달리 계열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좋은 자리가 많습니다. 네. 네. 보원 인사를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자리예요. 역대 정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뭐 김성태 전 의원도 있었고 예. 지금 현재 대통령실 대변인을 하고 있는 분도 거기 전무로 계셨죠. 정권이 끝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자리가 되게 많은 게 KT이기 때문에 내년이 총선이지 않습니까? 네. 정부에서는 이제 보원해줄 분들이 많겠죠. 총선 떨어지거나 하시면 갈 수 있는 자리를 일종의 빈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걸 하려면 저 수장의 자리를 꿰차야 됩니다. 정작을 하고 수장의 자리를 원하는 쪽으로 바꿔놔야 그게 가능한 구도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KT, 포스코 뭐 이런 수장 자리는 항상 정권이 바뀌면 욕심내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정부에서 그 정권에서 누구를 보내서 그 기업을 더 잘 만들고 막 혁신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고 많은 자리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본인이 살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굉장히 무리를 두지 않습니까? 넉 달 동안 비워놓으면서 계속 바꿔가면서 룰까지 바꿔가면서 좀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밖에 읽지 않는 부분이죠. 뭐 KT는 근데 우리나라 통신 부분에서 독점적인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네. 어쨌건 잘 경영이 되고 운영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KB금융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우리금융이 이제 인선이 다 이제 마치고 이제 네. KB금융 자리가 왔어요. 11월이면 이제 윤정규 회장님 뭐 임기 종료됩니다. 이제. 네. 회장 후보 이제 이름이 지금 나올 만한데요. 하마평이 네. 돌 만한데요. 이제. 네. 예. KB가 될 치면은 윤 회장이 사인임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저는 그런 인터뷰 질문도 받았어요. 그렇죠. 뭐 사연임 몇몇 가능성이. 언론사에서 사인임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들 건데요. 네, 그렇게 하겠는데. 네. 그 우리은행을 보면 사실 KB국민은행도 어떻게 보면 거의 관치금융의 힘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하는 곳이죠. 그럼 신한은행 빼고는 거의 뭐 그렇게 봐야 되는데 예. 신한은도 뭐 힘을 받지만 하지만 이미 이제 지금 현재 KB가 3인 부회장 3명하고 그 1인 총괄 부부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일단 후보로는 허인 이동철 그다음에 양종희 부회장이 일단 후보로 올라가겠죠. 네. 예, 그리고 현재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총괄 부무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단 이 네 분이 후보군으로 봐야죠.
그런데 지금 KB금융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네. 상반기 하반기 통틀어서 후보 1명 내겠다는 거거든요. 10명. 네. 네. 일단 롱리스트는 20명을 앉힌 다음에 네. 10명까지 좁혀서 가겠다는 건데 여기도 그러면 일단 이 내부는 들어가겠죠. 네, 네. 그럼 나머지 한 15명은 저는 또 외부 인사로 추천에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원래는 이제 후보회장이 네. 이력으로 보면 아주 유력했어요. 왜냐하면 후보회장은 허인 부회장은 지금 글로벌 보험 부분 이 부분 다 총괄 은행장까지 하셨고 예. 그리고 이동철 부회장의 역할은 지금 현재 뭐냐면 디지털하고 정보기술 부분 쪽에 담당하셨거든요. 그리고 양종희 부회장 같은 경우는 개인자산관리 이쪽에 특화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림 총괄 같은 경우는 정권 쪽에서 유일하게 지금 여성 CEO로 올라와서 스타성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이런 변수를 이 내분을 제외하고도 우리 금융을 보면 외부 인사로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금융지주들 특히 이제 4대 금융지주들의 인선이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상업은행 4군데는 은행이 아니에요. 제가 아니죠. 보기에는 네. 이 국민 생활과 전체 기업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네. 굉장히 정책과도 맞닿아 있는 네.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커싱을 하고 관치냐 아니냐 그렇죠. 이런 걸 따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전체 이 인사는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안타까운 게 사실 우리 금융이 지금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잖아요. 1분기도 사상 최고의 아마 전 산업군 중에 가장 은행이 이렇게 제일 돈을 많이 버는 벌었을 거예요. 이자 이익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저는 이 이자 이익과 이런 것 때문에 혁신이 안 돼요. 가장 혁신이 되지 않는 것도 또 금융입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예. 그거 안 해도. 네, 그거 안 해도 춤을 돌아가니까. 예. 거기에다가 이런 관치금융에서 이런 자리까지 이렇게 휘둘리면 저는 우리나라 은행 금융사업은 산업은 굉장히 혁신이 어렵다. 그게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종규 회장이 많은 일을 하셨죠. 사실은 그 다음 차기 회장의 역할은 그냥 혁신을 일으켜서 사실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예. 충분히 이 자금을 가지고 혁신을 일으켜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 나가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곳에 매몰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여기까지 관치금융으로 또 흘러간다. 다시 혁신은 한 세대 더 또 후퇴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제가 있습니다. 자꾸 딴지를 거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모든 산업군에서 다 세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이 금융산업 경쟁력만큼은 전혀 이미 다 글로벌하지 않습니다. 글로벌하지 않고 정말 1, 2급이 아니라는 게 정말 속이 상합니다. 그렇죠.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데. 그러니까요. 네,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